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고 남편과는 맞벌이를 하다가 3년 전부터는 가사와 아이 양육에 전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시댁 같았지만 사실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늘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함의 시작은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제 집안 형편을 깎아내리고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생각해 웬만하면 참아왔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가족이 아니라 하인 취급하며 집안일까지 떠넘겼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친정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 며칠간 집을 비워야 했죠. 짐을 챙기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서는데 그 순간 베란다 쪽 창문으로 시어머니가 우리 집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집에 잠깐 오셨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에서 4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겨울바람이 매서운 저녁 무렵 아이 손을 꼭 잡고 골목을 걸어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 앞이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있었던 화분 2개가 사라졌고 문 옆에 두었던 우편함 위의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현관문 손잡이에는 보지 못했던 비밀번호 커버가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지? 혹시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둘러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익숙한 4자리 숫자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러도 또 눌러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꾼 걸까?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이를 품에 안고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패딩 차림에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었죠.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제 집인데요. 누구세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집이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저 여기서 남편이랑 아이랑 살아요. 그러자 여자는 비웃듯 웃더니 그럼 혹시 전 주인? 전 주인 시어머니한테 샀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현관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샀다고요? 여자는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계약금도 다 치렀고요.
오늘 이사한 건데 그쪽은 이제 안 사시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제가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남편조차 집을 판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우리 집을 팔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이를 옆에 세워두고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아이고, 너 왔니? 집은 팔았으니까 내 짐은 내가 다 빼놨어. 네 친정에 보냈으니 걱정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주인이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박혀 있는 집인데?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과 함께 들어온 이 집은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대충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랑 애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깟 월세방이라도 구하면 되잖아. 내 집에서 공짜로 산 것도 고마운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분노와 허탈함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일단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간 게 전부였으니 집에 있던 가구, 옷, 사진, 아이, 장난감 모두 시어머니 손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왜 왔어?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울음을 참으며 현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명의였던 거 몰랐어? 알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부재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집 말이야. 엄마가 사정 있어서 급히 팔았어.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그냥 진행했어. 그 순간 가슴 깊숙이 쌓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정이 뭔데? 우리가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원래 엄마 거야.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당분간 너 친정에서 지내. 나중에 알아서 방 구해줄게.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의 횡포가 아니라 남편까지 한패였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복수의 계획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차분한 척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게. 근데 내 짐이랑 아이 물건은 어디에 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창고에 넣어놨대. 나중에 시간 나면 가져올게. 그 대답에서 저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고라는 말이 너무 애매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내 물건을 고스란히 보관해 줄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몰래 시어머니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중고 트럭 기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을 싹 실어 트럭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몰래 그 트럭을 뒤따라갔습니다. 트럭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중고 가전 가구 매매상 앞에 멈췄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간 시어머니는 사장과 웃으며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걸로 끝이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은 절대 못 보게 하리라. 집에 돌아온 저는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명백한 재산 절취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날부터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대응만으로는 제 가슴속 울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머릿속엔 이미 두 갈래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사 조언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물건을 무단 처분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는 영상, 중고 매장 앞에서 웃으며 거래하는 사진,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사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매장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물건들 제 소유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몰래 팔았습니다. 혹시 거래 영수증 사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사장은 CCTV와 영수증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걸 손에 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사회적 망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한 덕분에 겉으로는 인심 좋고 인정 많은 어른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벗기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니는 경로당과 봉사단체 회장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봉사단체에서 제명당했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식이 저한테 전해졌을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을 절도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 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날 경찰서 근처 카페에 앉아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차례차례 공개됐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는 영상, 중고 매장에서 거래하는 사진, 거래 영수증, CCTV 화면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엄마 명이었어요. 그리고 짐은 오래된 거라 그냥 처분한 건데. 그러자 담당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동거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면 절도와 횡령이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조사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머릿속에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그들이 벌인 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일부러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많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흘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동안 시어머니의 인정 많은 어른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선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으므로 각각 벌금형과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한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결말은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부였으면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지켰어야지. 네가 한 건 배신이야. 그리고 범죄야.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앞을 비켜섰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들고 시어머니가 사는 동네 부동산과 거래처, 봉사단체에 전부 전달했습니다. 이분이 제 재산을 훔쳐 팔아먹은 장본인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부동산 거래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봉사단체에서도 완전히 발을 빼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인심 좋은 어르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도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저는 판결문 사본과 경찰 조서 사본을 인사팀에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와 아이가 살던 집과 재산을 몰래 팔아넘긴 범죄자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말이죠. 결국 남편은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고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를 대하는 시선이 차갑게 변하자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저에게 남긴 고통을 경제적으로도 철저히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순순히 돈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그들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 차량까지 전부 조사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집행관이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귀금속과 현금, 값 나가는 가전제품까지 압류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을 때 저는 마치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오토바이와 예금 계좌, 퇴직금 일부를 압류했고 그 돈은 전부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전화를 걸어 제발 이 정도로 하자. 남은 건 좀 놔둬. 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과 삶을 망가뜨린 대가야. 남은 건 전부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손에 쥔 마지막 재산까지 싹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신세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전보다 더 좋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고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아무 방해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번 다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난 날, 저는 홀로 거울 앞에 서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밤들, 분노와 모욕감에 잠 못 이루던 새벽들,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싸움을 준비하던 날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언젠간 변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낸 문자에는 이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너희가 무너뜨리려 했던 삶, 이제는 내가 더 단단하게 세울 거다. 그 후로 저는 그들과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이와 제 인생에만 집중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제 선택과 의지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선언이야. 제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응원하는 힘을 받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